아침이 되면 도쿄 교외의 이 오래된 집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눈을 뜬다. 지붕 끝에 걸린 햇살이 장지문을 뚫고 들어와 마루 위에 길쭉한 빛의 띠를 그린다. 그 빛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히 흘러간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난다. 주방에서 물을 올리면 낡은 주전자가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당당하게 끓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다. 창밖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면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올해로 83. 이 집에 혼자 산 지도 어언 23년. 아내가 떠난 뒤 처음엔 밤마다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무거웠지만 이제는 이 고요가 내 몸속 깊이 스며들어 피가 된 듯하다. 낡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 손등에 돋아난 핏줄과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뜨거운 김이 손끝에서 시작해 팔뚝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오면 그제야 내가 아직 이 세상에 붙어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 순간만큼은 죽음도 후회도 두려움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어린 시절은 언제나 배고픔과 함께 시작됐다. 1945년 8월 6살의 나는 하룻밤 사이에 부모님을 잃었다. 도쿄 대공습의 불길이 집을 삼켰고 나는 이웃 아주머니 품에 안겨서 불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이후로 엄마라는 단어는 내 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어느 집에 가든 나는 한 명 더 먹는 입이었다. 아침이면 늘 눈치를 보며 밥상을 기다렸다. 밥이 모자라면 국물에 밥알 몇 개 떠서 먹었고 그마저도 감사히 여겨야 했다. 겨울이면 장작 한 덩어리라도 더 넣으려고 친척 어른들 눈치를 살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나는 사람의 온기를 배웠다. 동네 야채가게의 미사와 아주머니는 나를 보면 늘 하루카 오늘도 왔네? 하시며 작은 당근 하나, 무 조각 하나를 몰래 쥐어주셨다. 그 손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내 손을 감싸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 같았다. 아주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 여기서 밥 한 공기라도 먹고 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버틴 이유였다. 지금도 그 손의 온도가 손바닥에 남아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친절의 조각이라는 것을. 19에 겨우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첫 월급은 8,400엔. 그 돈으로 친척집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1,800엔 남짓이었다. 그래도 그 돈으로 처음 산 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무늬 손수건이었다. 손수건을 사들고 집에 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걸 목에 두르고 웃으셨을 텐데. 그 뒤로도 일은 끊이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졸업장 하나 따는데 꼬박 6년이 걸렸다. 그 시절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 술로 도망치다 가정을 잃은 사람, 기계에 손이 끼어 장애인이 된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나는 그 모든 걸 보며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2, 3시가 전이었다. 아내는 말없이 밥을 데워주었고 아이들은 잠든 얼굴로 나를 기다렸다. 큰아들이 10살 되던 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아이는 아빠는 밤에만 오셔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그때는 가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사실은 도망이었다. 가족과 마주하면 내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19만 6,070년대 일본이 미친듯이 달리던 시절이었다. 회사에선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쳤고 우리는 눈이 뒤집혀 뛰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장으로 승진하고 부장으로 올라가고 결국 임원이 되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무거워질수록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집은 잠만 자는 여관이 되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손주를 낳는 동안 나는 회사에서만 살았다. 퇴직하는 날 사장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보낸 문자를 아직도 기억한다. 오랜 세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38년 동안 쏟아부은 청춘에 대한 보상이 고작 그 한 줄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치매 초기였다.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다. 여보 미안해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했다. 아내는 가끔씩 괜찮아 이제 같이 있잖아 라고 웃었다. 그 미소가 내 남은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아내가 떠난 건 70세 되던 해 겨울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고마워 잘 살아라는 말이 아내의 유언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 3년은 죽은 듯이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TV를 켜도 소용없었고 책을 펼쳐도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63세 되던 해봄 동네 게시판에 붙은 실버도의 교실 전단지를 보았다.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이라는 문구가 눈에 쏙 들어왔다. 웃음이 나왔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흙을 만지나.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그쪽으로 갔다. 첫날 선생님이 건넨 흙 덩어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물레를 돌리는데 손이 떨려서 10번도 넘게 무너졌다. 옆자리 할머니가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시며 웃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눈을 맞추고 웃었다. 도의 교실은 나를 살렸다. 흙을 주무를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졌다. 처음으로 완성된 찻잔을 구워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그 찻잔은 지금도 내 책상 위에 있다. 조금 삐뚤빼뚤하고 유약도 고르게 안 발랐지만 그게 바로 내 인생 같아서 더 소중하다. 이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도의 교실 날이다. 같은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웃는다. 누군가는 암투병 중이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다. 누군가는 자식이 연락도 안 한다고 울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으로 하루를 채운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다. 대신 오늘은 이 접시 예쁘게 나왔네. 나는 또 깨먹었어 하며 웃는다. 그 웃음이 약이다. 지난해에는 교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내가 만든 찻잔 하나가 팔렸을 때 50대쯤 되는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이 잔으로 돌아가신 엄마랑 차 마시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남은 인생의 보상이 되었다. 또 다른 날은 젊은 남자가 내 그릇을 보더니 할아버지 이거 제 아내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 그릇을 포장하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빚은 흙이 누군가의 식탁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90세가 넘은 하루와 할아버지는 내 스승이자 친구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원을 가꾼다. 허리가 꼬부라져도 삽을 놓지 않는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밭에 나가 있는 걸 보았다. 할아버지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했더니 비 맞는 것도 오랜만이라 좋다고 웃으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인생은 정원과 같아. 매일 물 주고 잡초 뽑고 기다려야 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꽃이 피어 있더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나도 작은 화분이라도 매일 물 준다. 올해는 제라늄이 유난히 예쁘게 피었다. 빨간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 키웠던 화분이 떠오른다. 아내는 꽃을 참 좋아했다. 꽃은 말이 없어도 늘 웃고 있잖아 라고 했다. 그 말 이제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 인생 이야기 모임은 내게 새로운 사명이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말한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결혼해야 할까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눈을 보며 말한다. 나도 그랬어. 당신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배고픔에 울며 잠들던 시절도 있었어.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어. 한 젊은이가 울면서 말했다. 저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시작 못하겠어요. 나는 그에게 내가 처음 만든 무너진 찻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 봐. 12번을 무너뜨리고 13번째에 겨우 만들었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그날 그 젊은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모임 끝나고 내게 편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도전해보려고요. 그 편지 한 장이 내게 1000만 엔보다 더 소중하다. 또 다른 날은 30대 여성이 엄마가 돼도 일이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나는 아내가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엄마 세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둘 다 했단다. 너는 선택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종아를 한다. 옛날 사진을 꺼내보고 편지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린다. 아내가 입던 기모노,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림 회사에서 받은 상패들, 퇴직금 통장,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하나하나 손어가는 손이 떨린다. 추억은 무겁다. 하지만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친구 노리코는 종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거야 라고 했다. 맞다. 나는 지금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 필요한 물건은 손주들에게 나눠주고 사진은 앨범으로 정리하고 편지는 다시 읽으며 눈물 흘리고 미안한 사람들에겐 늦게나마 편지를 쓴다.
지난달엔 고등학교 동창에게 60년 만에 편지를 보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답장은 바로 왔다. 나도 미안했어.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 한 줄에 60년의 응어가 풀렸다. 또 옛 직장 후배에게도 편지를 썼다. 그때 내가 너무 엄격했지. 내가 잘 돼서 진심으로 기뻐. 후배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손주들이 가끔 찾아온다. 큰 손주는 11살, 둘째는 9살, 막내는 6살. 그 아이들은 이 낡은 집을 좋아한다. 할아버지 집은 냄새가 좋아라고 한다. 그건 아마 장작 난로 냄새와 흙 냄새, 녹차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냄새다. 아이들이 물레를 돌리며 까르르 웃을 때 나는 아내가 곁에서 보고 있을 것 같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속으로 묻는다. 큰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후회되는 거 없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많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자주 말하지 못한 거,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거. 하지만 후회만 하면 안 돼. 그 후회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럼 저도 후회 많이 해도 돼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후회는 해도 돼. 단 같은 후회는 2번 하지 말거라. 그리고 후회할 거면 빨리 후회하고 빨리 고치거라. 막내 손주는 내가 빚은 작은 토끼 인형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법사예요? 라고 한다. 그 말에 나는 진심으로 웃는다. 그래, 할아버지는 늦게 마법을 배웠단다. 가끔은 밤에 옛날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창가에 앉아 달을 본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내가 6살이던 때도 지금 83인 지금도 똑같이 빛난다. 그걸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진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증거니까. 젊었을 땐 달을 볼 여유도 없었다. 늘 달려야 했고 앞만 봐야 했다. 이제야 뒤를 돌아보니 함께 달려준 사람들이 보인다. 아내, 아이들,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해가 떴다. 주전자가 끓고 새들이 노래한다. 나는 낡은 찻잔을 2손으로 감싼다.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이 온기만큼은 변함없다. 창밖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붉은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져 마당을 수놓는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 말은 나에게 주문이자 세상에게 하는 약속이다. 83세 이 몸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남긴 찻잔과 이야기들, 그리고 작은 친절들은 누군가의 아침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천천히 차를 마신다. 쓴맛, 단맛, 그리고 긴 여운. 이게 바로 인생의 맛이 아닌가 싶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고요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넘어져도 괜찮다. 천천히 일어나면 된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갈 것이다.